자, 27페이지에 물권법이죠. 물권법은 기본적으로 물권에 관한 법이잖아. 그죠? 그래서 물권에 관한 법은 이 물권은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고 그러한 그 물권을 규율하는 법 체계가 물권법인데 물건을 사용, 수익하고 지배하는 형태는요, 나라와 국가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권법의 특성은요, 고유한 성격을 갖는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 나라의 고유한 성격, 그 민족의 고유한 성격이 그 물건을 지배하는 모습에 담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물권법의 성격상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이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죠.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특성이에요. 다른 나라에는 이런 전세권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권법의 성질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바로 고유법성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뭐 그 정도만 좀 봐두시면 좋겠어요. 뭐 대표적으로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전세권뿐만 아니라 분묘기지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묘기지권. 우리가 출석 때 보면 성묘하러 얼마나 많이 갑니까? 그런데 그 임야가 산이 그 조상이 묻혀 있는 산이 전부 내 땅이 아니죠. 내 산이 아닌데 불구하고 옛날부터 우리 조상이 거기에 묻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우리가 제사 지내고 뭐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근데 남의 땅이에요. 그게 산이. 그런데 그 산 주인이 조상 묘 다한테 이장해가라 이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관습적으로 옛날부터 쭉 내려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를 지배하는 형태의 그런 경우에는 분묘가 이미 설치되어서 그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가 우선한다는 거죠. 이게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물권법 안에. 그죠? 그래서 물권법은 그 특징이 뭐라고? 고유법성. 나라마다 고유한 성격이 그렇게 담겨져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걸 꼭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물권법이라는 것은 물권을 규율하는 법이니까 물권이 뭐냐? 이거 알아야겠죠? 물권이 뭐냐? 그죠? 자, 물권이라는 것은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예요. 그대로 쓰면 이 물건을 지배하여 이득을 취하는 권리예요. 그렇죠? 물건을 대상으로 해서 지배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지배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다. 그죠? 이것을 물권법이라고 해요. 물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물건은 대상이 되겠죠. 물권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물건이 되겠죠. 다만 권리인 경우도 있긴 해요. 예외적으로. 예외. 즉 물권의 대상은 원래는 물건인데요. 권리가 그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건 예외적이다. 예외적인 것은 반드시 법에 정해둡니다. 예외적인 것은 법에서 반드시 정합니다. 법 규정으로 이렇게 정해요. 예외 규정을 둬요. 이 예외 규정이라고 해요. 그죠?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지상권이나 전세권 같은 권리를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저당을 설정하고 돈 빌려 쓸 수 있어요. 지상권, 전세권자는 그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마치 소유권 위에다가 저당을 설정해주고 돈 빌려 쓰는 것과 똑같이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저당권이라는 이 물권은, 권리는 지상권,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대상으로 해서 설립한 물권이 될 수 있죠. 이것도 예외적으로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이런 것도 또 있죠. 질권이에요. 질권의 대상이 원래는 동산이라는 물건이죠. 그런데 여기에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질권도 성립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요. 동산질권, 권리질권 두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민법에는 권리질권을 인정한다는 거죠. 권리를 대상으로 질권을 인정한다. 그죠? 이런 것도 뭐예요? 역시 권리를 대상으로 해서 인정되는 물권이다. 해야 되겠죠. 자, 이런 개념적 요소에서 이렇게 특징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이러한 물권은요, 아무나 막 만들어내면 안 돼요. 물권이라는 권리를. 채권이라는 권리는 특성상 당사자 약정에서 마음대로 낼 수 있어요. 채권이라는 권리는. 당사자 합의해서 채권을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다양한 형태로요. 여러분이 이 동영상을 보면서 동영상 사업자와 여러분은 계약을 통해서 동영상 제공하는 걸 받고 대신에 비용을 지출하는 약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예요? 그 권리 의무가 관한 채무관계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동영상 이용할 수 있는 채권. 그렇죠? 그러니까 당사자 합의해서 채권이란 권리가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물권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물권은 반드시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만 인정합니다. 법정주의요. 물권은 법에 정해져 있을 때만 인정된다. 이걸 물권 법정주의라 하고 이것을 민법에 선언을 해놨어요. 185조에서. 물권 법정주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법률이라는 법 그리고 관습법이라는 법 여기에서만 물권의 종류와 그 내용을 정해라 해놨다는 거죠. 이게 민법의 명문으로 선언을 해놨다는 거죠. 이걸 물권 법정주의라고 그래요. 이것 때문에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임의로 창설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대로 못 만들게 했어요. 개인적으로.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이기도 하죠. 왜? 물권법에 딱 들어가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가장 중요한 조문이 이 조문이에요. 물권 법정주의. 물권은 개개인이 마음대로 만들어내면 안 된다. 이렇게 선언한다. 우리 민법에 정해져 있는 것, 그리고 특별법률에 정해놓는 것만, 그리고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것만 물권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걸 물권 법정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물권의 종류는 어떻게 해요? 종류와 그 물권의 내용은 전부 법률과 관습법에 의해서 강제되는 거죠. 그죠? 강제. 그렇죠? 이게 바로 물권 법정주의의 내용입니다. 종류의 강제, 내용의 강제 이렇게 표현한다. 그죠? 종류가 강제되고 물권의 종류 그리고 물권의 내용도 법률의 관습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죠. 물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여러분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되죠.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을 그냥 거기에 집어넣으면 안 되죠.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만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그래야 물권에 관한 문제를 여러분 잘 풀 수 있어요. 지금부터 배우는 게 그런 거겠죠. 그죠? 자, 그것이 바로 물권 법정주의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민법상에 물권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가? 이게 좀 궁금하죠. 그죠? 이렇게. 민법상에 물권의 종류. 이게 민법에 딱 정의놨는데요. 기본적으로 점유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점유권이라는 것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권능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지 않아요. 그냥 그 물건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그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 점유권이라는 권리로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 점유하고 있는 걸 누가 침해하지 말라는 거죠. 물건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게 점유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뭐냐냐? 사실상의 지배다 이렇게 해요. 내가 소유권자니까 물건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렇게 되겠죠. 도둑놈도 도둑질한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점유권자가 되는 거예요. 민법상으로요. 형사적으로는 절도죄로 처벌을 당하죠. 그러나 그 물건을 훔친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점유권이란 거예요. 그게 점유권. 그래서 점유권은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인정되는 권리다. 이렇게 되겠죠. 자, 가장 표피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가장 눈에 보이는 것. 이게 바로 점유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소유권 있냐 없냐 안 따져요. 지상권 있냐 없냐 안 따져요. 전세권 있냐 없냐 안 따져요. 임차인이냐 아니냐 따지지 않아요.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 점유권자구나 이런 거죠. 이게 점유권입니다. 점유권. 자, 그런데 진짜 나는 이 물건을 지배할 진짜 권리가 있다. 그 권리 중에서도 어떤 권리냐? 그 물건의 사용이나 수익이나 처분행위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이런 내용의 권리다. 이걸 말하냐? 소유권이라고 해요. 소유권. 소유권은요, 물건의 가치를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냥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뭐냐? 이거는요, 사용, 수익하는 가치, 사용 가치라 그러죠. 그리고 그 물건을 다른 물건과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있죠. 그렇죠? 보통 우리는 금전적으로 환산해 봅니다. 그죠? 예를 들면 이 물건은, 이 건물은 20층짜리다. 20억짜리다. 그러면 뭐예요? 이 건물을 다른 물건과 바꾸면 20억짜리 가치와 교환할 수 있죠. 이 토지가 10억짜리 토지다. 그러면 10억짜리에 해당되는 금전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다른 물건 10억짜리와 교환할 수 있겠죠. 그런 내용을 뭐라 하냐? 우리는 그 물건에 가지고 있는 교환 가치라 그래요. 사용수익은 뭐예요? 그 목적물, 물건에 가지고 있는 기능을 내가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내 스스로가 이득을 취할 수도 있고 아니면 타인에게 빌려줘서 그것을 사용하게 하여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상대방한테 넘겨줬으니까 그 대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그걸 사용수익권이라고 해요. 이 사용수익 가치나 교환 가치가 바로 물건의 가치가 되는데 이러한 가치를 전면적으로 하니까 뭐예요? 전부를 소유권을 내용으로 지배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런 거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소유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유권은요, 온전한 물권입니다. 물권 중에 가장 완벽한 물권이 바로 소유권이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소유권 가지려고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뭐예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물건의 가치를 지배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 이게 소유권입니다. 그러면 소유권은요, 기본적으로 사용 가치를, 교환 가치를 이 소유권이 지배하는데 이 소유권을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그 대가를 지배할 수 있겠죠? 대가를 받을 수 있겠죠? 이게 뭐냐? 예컨대 소유권에서 교환 가치를 타인에게 물권으로 만들어서 줘버릴 수 있어요, 소유권자가. 그러면 그 가져오는 방법에 따라서 지상권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지역권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전세권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상권은 토지를 그 토지 위에다가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 타인의 토지를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물권으로 가지는 것을 지상권이라 그래요. 그럼 지상권은 어디예요? 토지 소유권에서 삐져서 나온 거죠. 누가? 토지 소유권자가 자기가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것을 타인에게 물권으로 내 토지를 네가 사용해라 라고 준 거예요. 이때 지상권자는 당연히 그 토지를 자기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물권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에서 이게 삐져나온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결국은 이 소유권은 지상권에서 제한받겠죠? 여기에서 이렇게 제한받을 거예요. 왜? 사용수익 1이 와 있으니까 소유권 안에서 사용수익 권능이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소유권은 사용수익이라는 부분에서는 제한을 받습니다. 물론 이 지역권도 마찬가지죠. 지역권은 어떤 거냐? 나의 토지의 가치, 이용 상황을 높이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타인 토지의 이용권, 다른 사람의 소유 토지의 이용권을 내가 가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상대방 토지는 제한받겠죠. 그죠? 이 지역권에서 이 소유권은 제한받겠죠. 왜? 사용하는 권리를 일부러 떼줘버렸으니까, 여기는. 따라서 이 지역권은 반드시 나의 토지의 편익을 증가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한다. 목적은 자기 토지 편익, 자기 토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한다. 이 두 가지는 타인의 토지에 대한 물권이다. 그죠? 그것도 사용 수익하는 물권이고요. 그다음 전세권요. 자, 이 전세권은 여러분이 우리 사회에서 쓰는 용어와 조금 혼동하기 쉬워요. 왜 그러냐면 뭐 여러분 아파트 두 채면 나 한 개는 내가 살고 있고 한 개는 내가 전세 놨다 이렇게 하잖아요. 아파트 나 하나 전세 놨네 이렇게 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집을 소유하기 싫어. 왜? 뭐 세금도 많이 나오고 내 그냥 편하게 살다가 어차피 내가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해요? 나 아파트 전세 들어갔어. 5억짜리 전세 들어갔어. 이렇게 한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때 전세하고요. 이 전세권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 사회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회 보증금 내고 들어가는 전세요. 이건 사실상 우리 법적으로 평가하면 임대차에서의 임차권이에요. 임차권은 뭔데? 채권이에요. 근데 이 전세권은 뭐예요? 지금 물권이죠. 물건을 지배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러면 전세권은 뭐예요? 그래요.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는 그러한 권리예요. 전세권자는 소유권자의 사용 수익권을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얘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전세권도 뭐예요? 소유권을 제한하겠죠? 어떻게? 사용 수익권을 얘가 가지고 오니까. 자, 여기는 두 개는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토지에 대한 지배권이에요. 근데 전세권은요,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지배권이에요. 그러면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도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건물에 전세하는데 토지도 전세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전세권은 건물이나 토지의 부동산, 이 전체의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제한하는 거죠. 사용 수익권으로. 그죠? 자, 그런데 그 내용은 약간씩 다를 겁니다. 그죠? 권리 내용이, 그죠? 그러니까 종류는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요게 사용 수익 가치. 그럼 요걸 뭐하냐? 당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물건이잖아. 그러니까 요걸 우리는 사용, 수익, 줄여서 용익. 그런 것을 내용을 하는 물건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죠? 용익 물건. 요게요. 그러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용익 물건이다. 이겠죠? 근데 이 용익 물건은 뭐예요? 요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건이죠? 제한하는 물건이다. 그죠? 이것도 다 제한 물건이죠? 요것도 제한 물건, 요것도 제한 물건, 요것도 제한 물건. 그렇죠? 이걸 합쳐서 우리는 용익 물건은 제한 물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이 사용 수익 가치는 소유권 안에 그대로 두고 내가 이 물건의 교환 가치 금전으로 바꾼다든가 할 때 얼마짜리다 하겠죠? 그 교환 가치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내가 돈을 물건 소유권자가 그 물건의 가치를 다른 사람한테 일부 맡겨놓고 내가 필요한 돈을 융통한다. 돈을 빌려 쓴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는 어때요? 상대방은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죠. 상대방 채권자는 채무자 사람은 믿지만 돈을 믿을 수 없잖아요. 변제기에 도래했는데 변제 못하는 능력이, 즉 상황이 안 돼서 못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해요? 채권자가 돈 못 갚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건의 가치인 교환 가치를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당의 물건이 가지고 있는 교환 가치를 파악해서 아, 이 건물은 10억짜리네? 그러면 건물 소유자 너가 돈이 5억이 필요하다 했냐? 그러면 내가 5억 빌려줄게. 대신에 건물 10억짜리 중에 5억에 해당되는 만큼의 교환 가치는 내한테 맡겨라. 그럼 내가 돈 빌려줄게. 왜? 돈을 네가 갚고 싶어도 나중에 못 갚을 수 있잖아. 그럼 나는 안전장치 된다. 돈 빌려줄게 지금.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교환 가치를 통해서 뭐예요? 자기의 채권, 채무를 만들어 놓고 그 채무를 안전장치를 제공하면서 교환 가치를 통해서 그래서 돈을 융통해 쓸 수 있겠죠. 이때 발생하는 그 물건이 뭐냐? 즉 그 가치, 교환 가치를 지배하면서 나의 채권, 너 돈 빌려간 그 내용을 변제 안 하면 그 물건의 가치에서 바꾸어서 내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교환 가치를 내가 행사한다. 이런 것을 말하냐? 이런 것을 우리는 담보물권이라 그래요. 이 담보란 것은 자기의 채권을 안전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제도를 담보라 그래요. 민법에서요.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회수, 반환받는데 안전장치로 필요한 모든 제도, 이걸 담보라 그래요. 그 담보의 내용이 물건을 지배하는 내용으로 가지고 있으면 담보물권. 그럼 담보물권에 어떤 게 물건이 있느냐? 이것은요, 세 가지가 있어요. 즉, 법의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담보물권이 발생하는 내용의 담보물권이 있어요. 즉, 당사자 약정에서 담보물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요소를 갖추면 당연히 그 채권자한테 그 물건을 지배하여 꽉 쥐고 있으면서 그 교환 가치를 자기가 누리면서 갖고 있도록 하는 것. 이런 담보물권도 있어요. 이걸 뭐라 하냐? 유치권이라 그래요. 유치는 자기가 꽉 쥐고 있다는 거죠. 유치권이란 담보물권이 있다. 이걸 통해서 뭐예요? 소유권의 교환 가치를 얘가 지배하고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는요, 동산의 교환 가치를
상대방한테 맡기고 돈을 빌려 썼을 때 이때 그 상대방 채권자는 야 동산도 내한테 넘겨. 동산이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으면 골치 아프니까 나한테 넘겨. 그 내가 가지고 있을게. 그래서 네가 돈을 갚으면 채무를 변제하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동산을 돌려줄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질권이라고 그래요. 질권이란 담보물권. 다만 요 질권은요, 원칙은 동산을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권리도 질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했죠. 원칙은 동산, 예외로 권리도 있다. 권리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요, 부동산에 대해서 할 수 있겠죠. 부동산.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담보물권으로 인정되는 제도들이 보통 부동산에 대한 담보물권이다. 그죠? 부동산에 대해서. 이게 뭐냐? 바로 저당권입니다. 저당권. 부동산의 교환 가치를 파악해서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고 교환 가치를 자기가 관념적으로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가 변제하면 그 내용이 끝나지만 채무자가 변제 안 하면 이 담보물권인 저당권을 실행해서 그 교환 가치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만큼의 변제를 가져가는 거죠. 먼저. 이렇게 하면서 자기 채권을 회수한다. 그죠? 이러한 내용으로 담보물권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담보물권. 자, 이때 저당권이나 질권도 마찬가지로 소유권이 갖고 있는 교환 가치, 이것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죠. 제한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뭐예요? 제한물권이에요.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권이다. 그죠? 이것도 제한물권이요. 이것도 제한물권이요. 이것도 제한물권. 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을 합치면 이거는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권이다. 그렇죠?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은 결국은 이 소유권이라는 가장 기본적 물권, 이 소유권의 사용가치나 교환가치를 이들이 지배하기 때문에 이 소유권을 제한한다. 그래서 용익물권, 담보물권은 제한물권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래 되겠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이런 식으로 물권의 종류를 8가지로 규정을 해놨어요. 점유권, 그리고 소유권. 이 소유권이 뭐야? 가장 기본적인 물권이죠. 기본의 기본이죠. 그죠? 그 소유권으로부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라는 용익물권과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라는 담보물권으로 해서 우리 8가지 물권이 구성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뭐 이런 내용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러한 물권이 발생하면 물권에 일정한 효력이 발생해요. 그 효력이 바로 뭐냐? 물권의 효력은 기본적으로 채권보다 힘이 셉니다. 물권의 효력. 자, 첫 번째, 채권에 비해서 채권에 우선한 효력이 있다. 채권보다 힘이 세다 이 말이죠. 이게 첫 번째예요. 우선효, 우선적 효력. 그 저당권자하고요, 일반 채권자하고 그 채무를 누가 먼저 받아가냐?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했을 때 누가 먼저 받아가냐? 당연히 저당권자가 먼저 받아갑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이걸 우선적 효력이라고 그래요. 우선적 효력. 그래서 물권은 채권에 우선한다. 대원칙입니다. 원칙. 뭐 예외 있긴 하죠. 예외 규정이 있긴 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원칙이 이렇다. 원칙이.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이 물권이 침해당하면, 물권은요, 자기가 침해당하면 물권 스스로가 야, 내 물권, 이 물권을 침해하지 마. 다 제거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하냐? 침해자에 대해서 그 물권을 가지고 청구하는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이걸 통해서 물권적 청구권, 이 물권에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물권적이란 말 써요. 물권에서 나오는 청구권, 즉 침해자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침해자에 대해서. 물권을 침해자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뭐예요? 이 물권 청구를 통해서 물권의 실효성이 보호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물권에서 나왔기 때문에
채권에서 나오는 청권보다 우선하겠죠? 당연히. 자, 채권보다 물권이 우선한다 했으니까 채권적 청권보다는 우선할 겁니다. 당연히요.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다시피 말이죠. 여기에 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이렇게 나왔잖아. 그죠? 물권 청권은. 그러면 물권 청권이 없으면 물권이 없으면 물권 청권도 없어요. 만약에 물권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넘겨버리면 종래의 물권자는 지금은 물권이 없으니까 물권 청권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권이 이전됐을 때 그 물권을 양수받은 사람, 양수한 사람이 물권 청구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예요? 바로 이 물권과 여기에 있는 물권 청구권은 어떤 관계냐? 분리할 수 없다는 거야. 물권과 물권 청구권은 나누어져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물권이 있으면 거기에 붙어서 움직인다는 거야. 물권이 움직이면 물권 청구권도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이걸 뭐라 하냐? 당의 물권과 물권 청구권은 운명을 같이 해야 된다. 이 물권 청구권은요, 그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해야 돼요. 그 물권이 양도되면 물권 청구도 함께 양도돼야 돼요. 물권을 소멸하면 물권 청구도 함께 소멸해야 돼요. 물권을 취득하면 물권 청구도 함께 취득해야 돼요. 이런 관계로 우리는 운명을 같이 한다. 이렇게. 자, 이게 바로 물권 청구권의 가장 중요한 제도 틀이라 할까요? 의미라 할까요? 성질이라 할까요? 그런 것이죠. 자, 물권 청구권은 당의 물권의 실효성 진짜 힘있게 만든다. 왜? 물권을 침해하는 사람이 같으면 치워! 해버릴 수 있으니까. 그죠? 또 채권적 청구권보다는 힘이 세야겠죠. 그리고 그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해야겠죠. 자, 이런 내용이 바로 물권의 효력의 기본적 틀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러한 물권은 그러면 만들어졌다가 또 내용이 변경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이전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물권이 없어져 버려서 소멸하기도 하죠.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뭐라 하냐? 물권 변동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우리 민법 총칙에서는 권리 변동이라고 배웠죠. 이 권리 중에 물권을 지칭하면 물권 변동이 되겠죠. 만약에 채권을 하면 채권 변동이 되겠죠. 그럼 여기 권리 변동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권리가 발생하거나 변경하거나 소멸하는 현상을 우리는 권리 변동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물권 변동은 그럼 어떻게 보여요? 물권이 발생하거나 그 물권이 변경되거나 그 물권이 소멸하는 현상. 이게 바로 물권 변동이다.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민법 총칙이 체계적이라는 이유는 민법 총칙의 그 틀을 가지고 물권법이든 채권법이든 심지어 다른 법 체계에도 민법 총칙의 이 체계를 가지고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민법 총칙이 법의 가장 기본적인 체계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민법 총칙의 문제가 24문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자, 그러면 물권 변동, 물권이 발생하거나 변경하거나 소멸하는 현상을 물권 변동이라 하는데 이 물권 변동, 발생, 변경, 소멸이 이렇게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단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 원인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발생하거나 아니면 행위가 아닌 내용, 즉 법률 규정이라고 하면 되겠네.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행위에 의한 것은 사람의 행위니까 법률 행위가 가장 중요할 거예요.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법률 규정에서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이래 되겠죠.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우리 여기도 했죠. 여기 권리 변동도 마찬가지예요. 이 권리 변동이 되는 원인이 있다. 원인이 법률 요건을 했겠죠. 이 원인은 행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하다 했겠죠. 자, 그러면 물권법은 또 물권법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는데 여기에 정리를 좀 해보면
자, 물권이 발생, 변경, 소멸이라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려고 그러면 이러한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야. 그 두 가지 하나는 뭐냐? 사람의 행위, 의사표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 그거와 관계없이 규정에 있기 때문에 그냥 발생하는 것.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조심해야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법률행위, 사람의 행위, 거래행위죠. 거래행위를 통해서 물건이 움직일 때는 발생, 변경, 소멸할 때는 반드시 여기에 등기나 인도라는 형식을 갖춰야 한다. 이때요. 이 등기는 부동산인 물건일 때는 등기를 하고요. 이렇게. 동산일 때는 인도를 합니다. 이렇게. 이런 형식을 갖춰라 라고 해요. 우리는 이것을 그러면 법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 민법적으로는 바로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 날 때는 이러한 형식을 요구한다 해서 형식주의라고 합니다. 이것을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입장이기 때문에 성립요건주의라고도 해요. 자, 이렇게 법을 만든 나라가 독일이 최초입니다. 그래서 독일법주의다. 그래서 독법주의라고 하기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전부 다. 법률 행위에 의하여 물권이 변동할 때 그때는 반드시 법률 행위만 해서 바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있어야 된다가 합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은 등기해야 되고 동산은 인도했을 때 그때 형식을 갖췄을 때 말이죠. 이런 형식을 갖췄을 때 드디어 물권이 변동된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법률 규정의 경우에는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서 효과가 만들어지는 거죠. 법률 규정에서는 이러한 게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요. 법률 행위에 의한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물권 변동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형식을 갖춰야 한다. 법률 행위에 의한 권리가 변동, 물권이 변동하려고 그러면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이 변동하려고 그러면 제가 계속 반복하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골격이에요. 물권법의 가장 기본. 물권법의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 우리 사람이 서로 의사결정을 해서 법률 행위를 통해서 거래 행위를 하게 되면 그때는 부동산일 때는 등기를 갖추어야 물권 변동이 나요. 동산일 때는 인도해야 물권 변동이 나요. 요 내용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법률 규정에 일어나는 것은 법률 규정만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몇 가지만 여러분이 안 되면 암기하면 돼요.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이 꼭 이해해 둬야 돼. 자, 부동산 물권 변동이든 동산 물권 변동이든 간에 거래 당사자, 행위 당사자가 상대방과 서로 마주보면서 의사결정을 해서 거래 행위를 했다, 법률 행위를 했다 이 말이죠.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행위. 양도 행위했다, 설정 행위했다, 양도 설정 행위를 했다, 행위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등기, 부동산일 때는 등기해야 되고 동산일 때는 물건을 건네줘야 돼. 인도. 그래야 드디어 물건이, 즉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물권 변동, 소유권이 움직인다 이 말이죠. 지상권이 만들어지고 지역권이 만들어지고 전세권이 만들어지고 저당권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요 두 가지 갖추었을 때 이 효과가 발생한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는 이 기본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권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요거예요. 예를 들면 보세요. 예를 들면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여 취득하고 싶으면 법률행위로서 소유권을 양도 양수하기로 하는 행위를 해야죠. 두 사람이 계약을 해야 돼요. 양도 계약을. 이것만 해가지고는 소유권 못 취득해요. 해요. 취득하기 위해서는 양도 계약을 하고 나서 또 뭐 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돼요.
동산일 때는 그 동산을 인도해 줘야 돼요. 그래야 소유권 취득하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는요, 부동산에 관한 지상권을 설정하여 취득하기 위해서는 발생되는 거죠. 그러면 당사자의 토지 소유자하고 지상권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둘이 만나서 지상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해야죠. 설정 합의. 그럼 이것만 가지고 지상권을 만들어지냐? 아니요. 반드시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요. 만약에 전세권 해볼까요? 전세권을 설정해서 취득하려고 그러면, 전세권자가 취득하려고 그러면 건물이나 토지 소유자와 전세권을 취득할 사람이 둘이 만나가지고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해야죠. 계약을 해야 돼요. 합의해야 돼요. 전세권 설정하기로. 이 속에는 전세금을 전세권자가 지급해야 된다 이러면 요건이 있어요. 그건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요 안에서만 보면 전세권 설정을 합의를 하고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전세권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등기부에다가 했을 때 전세권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예컨대 저당권 설정 한번 해볼까요? 저당권 설정해서 돈 빌려주고 취득하려고 해볼까요? 저당권 설정해서 저당권을 취득하려고 그러면 물론 돈을 빌려줘야겠죠. 돈 빌려주고 돈 갚는 것을 전제로 해서 돈 안 갚으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따라서 이 부동산에다가 어떻게 해요?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고요. 설정 합의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만 저당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보세요. 이게 내용이 다 공통적이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 뭐 질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산이지만 동산 질권을 설정하려고 그러면 동산 질권 설정 계약하고 동산은 등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인도죠. 인도. 동산이니까 인도. 그 동산을 질권자한테 자 가져가라. 가지고 있거라.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거잖아 이거. 이것은 요거예요. 이것은 등기란 이거예요. 이렇게 했으니까 뭐예요? 이렇게 했으니까 드디어 요게 물권 변동, 부동산 물권 변동이 생기잖아요. 그죠? 이런 내용이 한 공통적으로 정리한 게 뭐냐? 이 말이란 거예요. 이 말. 그래서 이 부분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뭐 지나치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 28페이지 그리고 29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5번에 물권의 소멸. 소멸 사유를 봐야 하는데 물건이 없어져 버리면 소멸하잖아요. 물건이 매실돼 버렸다. 뭐 벼락이 맞아가지고 불 나가지고 다 타버렸다. 응? 아니면 자동차가 말이죠. 운전하다가 사고 콱 나는데 크게 사고 나서 다 찌그러져 버렸다. 응? 그러면 그 물건이 없으니까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사라져 버리겠죠. 이런 게 물권을 소멸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물권의 소멸 원인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봐둘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 목적물이 매실됐다든가 소멸시효 완성은 절대로 소멸을 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같은 물권도 그 권리를 한 번도 행사하지 않고 20년 지나버리면 그 지상권이란 지역권이란 전세권이란 물권이 소멸해서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절대적이니까 등기 말소 청구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등기 말소 안 해도 이미 지상권 소멸해버려 없었어요. 그냥 등기만 존재할 뿐이죠. 혼동, 기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런 경우는 우리 물건이 소멸한다고 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물권의 의의와 그리고 물권이 움직이는 모습과 그리고 물권이 소멸하는 모습 또 이런 물권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효력이 있느냐 일반적으로 우선적 효력이 있다 물권 청구권이 있다 이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점유권이 어떤 건지 잠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